안녕하세요. 세상 돌아보기입니다. 예, 우크라이나 사태 관련해서 이제 하루하루가 다르네요. 그래서 우리한테 너무나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다루지 않을 수가 없지요. 그래서 오늘도 관련해서 한 말씀 드려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 어떻게 보면은 그간에 이어져 왔던 위기가 해소되는 그런 날인 것 같아요. 보면은 이제 금방 조금만 검색해 쭉 나오더라고요. 이제 훨씬 많이 있겠죠, 실제 보면은. 그래서 아마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이 뭐 대국민 담화식으로 발표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러시아 국민들한테도 러시아 사람들이 우리의 적이 아니다 이런 말까지 했어요. 그래서 이미 뭐 1월 말에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가 그 우크라이나 내전에 대해서 휴전 합의를 함으로써 평화적으로 방향이 꺾였고, 또 1월 28일이죠. 26일 날 그렇게 됐고, 휴전 협정이 28일 날 미국하고 이제 EU가 유럽연합이 그 뭐 비상시 에너지 뭐 협정 이런 걸 통해서 미국이 좀 더 많은 LNG를 유럽에 팔 수 있는 그런 거래가 성립이 되면서 사실은 이제 끝난 것이죠, 그때. 끝난 것인데,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보면 이제 출구 전략이었는데, 그렇지만은 예상보다는 훨씬 빠른 속도로 지금 출구 전략이 급하게 좀 수행됐다. 이런 느낌을 저는 강하게 받고요. 그게 한반도 이제 종전선언과 좀 연계가 돼 있는 것 같다라는 의견을 조심스럽게 오늘 내보는 것입니다. 어, 그래서 오늘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해보려고 해요. 밑에 두 기사 보면 블링컨 국무장관이 뭐 우크라이나 사태 이야기한 거, 유엔 사무총장 뭐 같은 이야기를 했죠. 외교적 해법이죠. 외교적 해법입니다. 그래서 VOA는 보이스 오브 아메리카죠. 미국의 목소리 방송인데, 어떻게 보면 미국의 이제 정부 프로파간다를 전문으로 하는 그런 방송사입니다. 그래서 이런 데서 이제 이런 목소리를 냈다는 것은 미국이 정책적으로 방향을 틀었다 이런 거를 또 반증한다고 볼 수도 있어요. 자, 이것도 일본에서 속보로 거의 보도를 했는데, 아직 제가 좀 이걸 살펴볼 때까지만 해도 우리나라 방송에서는 얘기 안 나왔던 것 같아요. 러시아군이 지금 일부 우크라이나에서 철군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일본 방송이 있었고, 이걸 봤을 때 뭐 양쪽의 합의하에 지금 움직이는 것 같아요. 사실 뭐 26일에 죄송합니다. 2월 16일에 전쟁이 날 수 있다고 미국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바람에 우리도 뭐 제외 국민들 철수를 하라고 외교부에서 뭐 공지문도 내고 그랬죠. 우크라이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렇지만은 같은 날에 외교적 해법을 강조한다는 쪽으로 정반대되는 반응이 나왔네요. 그래서 너무 이 위기를 엄청나게 고조시키는 걸 봤을 때 저는 내심 어, 해소되겠구나 곧 이런 생각을 하긴 했었습니다만은 정작 또 벌어지고 보니까 생각보다는 많이 빠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과정에서 제가 미국과 러시아가 이제 타협을 해야 되는데 외교적 해법이라고 했잖아요. 그게 타협이라는 이야기죠. 그게 종전선언하고 연계가 되어 있다고 생각하는 제 생각의 이유는 우크라이나 위기 해결 과정이 우리나라 종전선언이 임박한 거하고 연계가 돼 있다는 느낌을 강하게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일처리라는 과정에서 한국과 러시아와 프랑스가 뭐 독일 수도 있고요. 이 프랑스하고 서로 조율이 된 그런 느낌을 받아요. 뭐 하나의 단단한 전략을 가지고 세 나라가 뭉쳐서 뭐 연합군식으로 그렇게 행동을 했다는 이야기가 전혀 아니고, 각 나라가 가지고 있던 포석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나라들이 그걸 이해를 했고 공감대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새로운 상황이 발생을 했을 때 자기 이해관계와 맞는 쪽에다가 적절한 조율을 하는 반응을 해준 거죠. 서로 도움이 되게, 자기한테 도움이 되니까. 그렇게 되면은 자, 그런 정도의 서로의 역할들을 주고받은 그런 사례들이 있는 것 같아요. 오늘은 먼저 거기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먼저는 어제도 이야기했지만 프랑스 상원에서 지난 1월 5일 날 한국 종전 선언을 지지한다는 결의안을 채택했어요. 이게 뭐 모르겠습니다. 뭐 연초에 첫 모임에서 국회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는지까지는. 그래서 종전 선언에 프랑스 정부가, 행정부가 좀 더 적극적인 역할을 하라라고 주문을 했고, 만장일치로 거기에 대해서 그 말을 들은 프랑스의 뭐 그 업무를 담당하는 장관은
마땅한 일이다 이렇게 대답을 했죠. 사실 1월 5일 저 때만 해도 상당히 긴장이 고조되고 있을 시기예요. 프랑스가 고심하고 있을 때예요. 우크라이나 위기가 올라가고 있었기 때문에 본격적으로 상승 국면에 있었을 때거든요. 상원 국회의원들 전혀 우리말로 치면은 국회의원들 전체 다 모여서 외국에서 저 멀리 수천 킬로미터 떨어진 나라에 있는 일에 대해서 논할 때는 아니죠. 거꾸로 생각하면. 자, 본인들의 이해관계가 맞기 때문에 이 타이밍을 골라서 이야기한 겁니다. 다른 때도 아니고. 그래서 이 시기에 이걸 골라서 한 것은 우크라이나에서의 위기 해법하고 종전선언하고 상관이 있다. 이렇게 해석해도 무리는 없어요. 물론 다른 해석들도 가능하지요. 또 하나 제가 날짜를 붉은 테두리로 해놓은 이유는 이 1월 5일에 한국에서 상당히 우리 한반도에서 중요한 일들이 벌어져요. 뭔고 하니 지난 연말까지 사실은 이제 종전선언 문안에 대해서 아마 북한하고 미국이 거의 합의를 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게 트럼프 때부터 해오던 거니까. 그리고 바이든은 트럼프 때부터 해오던 북미 간의 합의를 존중해 주겠다는 것을 공식적으로 밝힌 바가 있었기 때문에 그걸 이어받았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협상장을 떠난 것이죠. 무슨 이유에선가. 아마 우크라이나 위기 때문에 그랬겠죠. 그래서 1월 5일, 즉 프랑스의 상원이 종전선언 지지 결의안을 낸 그날 아침, 우리가 시간이 좀 빨라요. 같은 날이라도 북한은 미국한테 종전 협상장으로 돌아오라라는 첫 신호탄을 이제 쏜 겁니다. 그 이후로 6번을 더 쏘죠. 총 7번을 쐈는데 그 첫 번째 날이 1월 5일이에요. 자, 같은 날 남쪽에서 무슨 일이 있었느냐. 우리 행정부의 수장이 강원도 제진항을 가요. 제진항은 고성에 있는 최북단 기차역입니다. 거기서 동해 북부선의 마지막 남은 구간에 기공식 하는데 참석을 해요. 비행기 타고 차 타고 막 여러 차례 갈아타고 어렵게 간 것이죠. 그러면서 이 철도가 시베리아 철도랑 연결이 될 것이고 유라시아 철도랑 연결이 될 것이고 그럼 그 과정에서 강원도가 물류가 지나가는 어떤 역세권 혜택을 볼 것이고 또 북한 같은 경우는 동해안에 많이 위치해 있는 공업 도시들한테 우리의 중간재가 수출될 수 있는 그래서 그 지역에 공업이 활성화될 수 있는 그런 통로가 될 것이다. 이 철도가 완공이 되면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 이야기는 거꾸로 해석하면은 행동은 전혀 달랐지만은 그 대상은 우리 국민일 수도 있겠고 첫 번째는 두 번째는 미국 정부에 대한 우리의 의사 표명이었다고 저는 그때 생각을 했었어요. 저거 뭐냐 북한은 미사일을 발사를 함으로써 직접적이고 아주 단순하게 의사 표현을 했다면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미국한테 제 생각에는 종전선언이라는 틀이 제일 바람직하지만 그 틀이 없더라도 우리는 북한과의 소통을 통해서 유라시아 대륙과 연결하겠다. 그러면 미국도 잃는 것이 좀 많을 것이다. 이런 신호를 좀 보냈다고 생각해요. 자, 이 두 사안을 시차가 우리가 빠르죠. 유럽보다 몇 시간 지나서 유럽의 프랑스 파리에서는 상원들의 의원들이 모여서 만장일치로 종전선언을 지지한다고 지지해야 된다고 촉구하는 결의문을 낸 거예요. 그 세계는 일맥상통한 것이죠. 이 날짜를 골랐다는 것 자체가 물론 이 날짜가 프랑스하고 맞았다는 것은 우연의 일치일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우연의 일치가 아닐 수도 있다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거는 다른 사안을 보면서 또 맞춰봐야 되겠죠. 그 사안 하나만 가지고 이게 뭐 불일치다 일치다 말하기는 어렵지요. 자, 보면은 그때 이제 미국이 협상장을 박차고 나간 이후로 우리도 작년 12월 29일 날 불쾌감을 표합니다. 정의용 장관이 예외적으로 한미 간에 종전선언 문안을 사실 합의를 했는데 그냥 합의했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사실 불쾌하다는 거죠. 왜 이제 조인식 날짜만 잡으면 되는데 왜 떠났냐 마무리 안 짓고 그래서 좀 이례적이라는 반응들이 많았죠. 저런 주제를 가지고 외교부 장관이 기자회견을 한 것을 두고 그러니까 미국은 불쾌했지만 미온적인 태도를 유지했었죠. 그러자 1월 5일 미사일 발사하고 우리 재진역 가기 전에 12월 30일 날 푸틴 대통령의 축전이 우리 TV에 등장을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엄청나게 예외적이라고 봤어요. 이것을. 늘 우리한테 영상 축전을 보내는데 이번에 공개한 것이 예외적인지 아니면은 평소에는
뭐 연합장으로 가름할 일을 이번에는 러시아에서 영상 축전을 일부러 보냈는지 그것까지는 모르겠어요. 어쨌거나 이후에 어떻게 됐든 그것이 우리나라의 메인 방송의 뉴스에 나왔다는 것은 크죠. 예외적인 일이죠. 저는 거기서 이 메시지가 1월 5일 날 제진역에서 남북철도를 연결한다는 그 기공식인 메시지와 같은 것이다. 그 앞서서 나온 것이다. 우리가 러시아를 염두에 두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미리 사전에 교감이 있는 것이다. 그 말이 그냥 나온 것이 아니다. 강원도의 동해 북부선을 연결한다는 것이 진짜 하려고 하는 것이다. 미국은 분명히 그런 메시지로 받아들였을 거라고 알아들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틀 지나서는 또 다른 보도 자료가 떠요. 이집트에서 러시아가 공사를 하고 있는 약 30조, 40조 원짜리 원자력 발전소 건이 있습니다. 거기 2차 사업이 우리로 치면 몇 조 원 되는 물량이에요. 그걸 러시아가 우리한테 줬어요. 그 보도 자료가 한국 수력 원자력에서 나왔습니다. 우리는 러시아에 대한 그 경제 제재에 본격적으로 가담한 나라는 아니에요. 그렇지만은 미국이 거의 강하게 그 드라이브를 걸고 있기 때문에 러시아와의 거래를 할 때는 거래 사실을 많이 낮춰서 보도해요. 아니면 보도하지 않거나. 근데 예외적으로 이때는 그것을 시간에 맞춰서 보도를 했어요. 아니면 보도 자료 발표 날짜를 이렇게 골랐을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지금 이 맥락에서 봤을 때는. 자, 이런 조율들이 있었다는 거죠. 이게 우리나라만의 스스로의 이야기로서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상황을 왜곡해서 저는 그렇지는 않다고 봅니다. 러시아와의 교감이 있었다는 것이죠. 자, 이런 사례들을 바탕으로 우크라이나 사태 그리고 종전선언이 서로 연계가 돼 있고 서로 쌍방 간에 상호작용이 있는 것이다. 종전선언이 없이 우크라이나 사태가 프랑스에서 유럽에서 저렇게 드라이브를 세게 걸 수가 있었을까? 아닐 수 있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한국의 종전선언이 임박했기 때문에 우크라이나 사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고 미국의 영향력을 밀어낸다면은 우리가 더 큰 현실적인 혜택을 볼 수 있다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미국한테 반기를 강하게 된 것이거든요. 자, 그러면 이제 미국 바이든의 입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저는 우크라이나에서 바이든이 쌍방 간에 총알 한 발 쏘지 않았지만 그게 러시아 대 우크라이나든 러시아 대 미국이든지 간에 한 발 쏘지 않았지만 사실은 전쟁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큰 파워 게임을 한 것이죠. 거기서 저는 미국이 이기지는 못했다고 봅니다. 손해가 더 많이 났다고 생각해요. 자, 그건 어떻게 알 수 있느냐면 그 정황을 보면 알 수가 있거든요. 미국이 하나도 이런 게 하나도 얻은 게 없지는 않습니다. LNG 수출 물량을 더 확보했죠. 유럽에. 근데 원래는 더 큰 이득을 생각하고 있었던 부분이 있었고 그게 이제 해양 세력 전체의 이득이죠. 유럽 대륙에서 일어나는 분쟁을 통해서 해양 세력 전체가 이득을 보려고 했던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그건 실현되지가 못했죠. 프랑스를 위시한 유럽 세력들의 저항으로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왜 이기지 못했냐고 제가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은 그 일을 우크라이나 사태가 이제 위기가 상황이 지나가고 평화로 접어들면서 미국이 보여준 이제 행동 거지를 보고 판단을 하는 것이죠. 첫 번째는 북미 종전 협상으로 지금 돌아온 거거든요. 북한이 1월 30일이죠. 딱 우크라이나 사태가 딱 종료되자마자 화성 12호를 쐈죠. 미국이 급하게 종전협상으로 돌아오고 왜 급하다고 이야기하느냐? 왜냐? 지난 주말에 바로 한미일 외교장관 회담을 바로 잡았잖아요. 자, 그 말은 우크라이나 사태가 원래는 더 확대돼서 북핵 위기 정도는 아무것도 아닌 정도의 큰 이벤트화 될 수 있었다는 것이 미국의 원래 그림이었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그 그림이 그만큼 커지지 못했기 때문에 북핵 문제가 이제는 종속된 그런 변수가 아니고 독립 변수로 크게 등장한 거예요. 다시금. 그렇기 때문에 미국이 약간 서두르면서 지금 그 중심점을 유럽에서 이미 동북아시아로 옮겨놓은 거죠. 그 과정을 지켜보면서 미국이 우크라이나에서 이기지 못했구나라고 생각한다는 것이고 거기에 또 미국에 종속되어 있는 일본의 반응은 허우적거리는 것이죠. 우왕좌왕하고 있는 정도죠. 그 대표적인 사례가 사드왕산의 예죠. 굳이 꺼내지 않아도 될 문제를 기시다와 아베가 협의해서 일부러 한국에 타격을 주려고 그 이슈를 다시 꺼냈잖아요.
그런데 일주일도 안 돼서 그 말을 다시 주워 담아야 되게 하는 처지에 바뀐 것이죠. 미국을 통해서 상황을 전달받았기 때문에 그런 실수를 하게 된 것이죠. 예, 더 흔들리는 모습을 보였죠. 자, 그런 걸 통해서 미국이 우크라이나 사태에서 상당히 당황했구나. 계획대로 되지 않아서. 그래서 제가 미국이 우크라이나에서 이기지는 못했다라고 느끼는 것입니다. 예. 말씀드린 것처럼 우크라이나 사태를 맞아서 유럽이 힘을 낼 수 있었던 것은 이 위기를 잘 극복해서 미국의 영향력을 좀 밀어낼 수 있으면은 지금 세계 경제의 흐름을 봤을 때 새로운 시장, 새로운 투자처가 나와야 되는 것이죠. 예. 그 미국은 유럽은 더 크게 느끼고 있죠. 이미 성장이 정체된 지 오래됐습니다. 그 새로운 희망이 유라시아 경제권에서 있는 것이죠. 예. 그런데 만약 저쪽 반대쪽 끝이 남북한인데 저기가 종전선언은커녕 서로 전쟁으로 해서 아웅다웅하고 전 세계의 어떤 화약고 같은 역할을 하고 있으면은 저는 프랑스가 이번에 유럽에서 이만큼 힘을 못 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상황을 잘 관리해 왔던 것이고 종전선언이라는 분위기까지 포석을 두어줬던 것이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한반도는 프랑스가 이런 선택을 할 수 있게 물심양면으로 도왔다고 볼 수 있어요. 예, 서로 주고받은 것이죠. 또한 그런 이해관계의 일치가 있었기 때문에 아까 앞서 슬라이드에서 보여드렸던 우리나라, 프랑스, 그리고 러시아가 어떤 상황에 있어서 서로 등장하는 상황에 있어서 서로의 입장을 조율할 수가 있었고 상대방을 어떻게든 도와줄 수 있었다. 왜냐하면 같은 배를 타고 있었기 때문에 이 상황에서는 그렇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유럽이 힘을 내는 데 있어서 우크라이나 위기에 있어서 저쪽 동쪽 끝이 열릴 수 있다고 우리가 소통이 될 수 있다. 약간은 아직은 많이 부담스러운 중국을 거치지 않고도 경제권이 하나로 연결될 수 있다. 예, 대서양과 태평양이 육로를 통해서 그 기대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고 이제는 그 상황이 정리된 마당에 지금 뒷수습을 해야 되는 거죠. 뭐 그것도 드러나 있는 것은 미국과 러시아가 타협을 해야 되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은 다르게 이야기를 하자면은 미국과 유럽이 타협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미국의 입장은 발언권이 지금 줄었기 때문에 유럽, 러시아, 한국으로 이어지는 노선을 선택하느냐, 유럽, 러시아, 중국으로 이어지는 노선을 선택하느냐, 이 갈림길에 있어요. 어떤 걸 더 인정해 주는 애죠. 종전선언을 통해서. 종전선언을 안 하면은 유럽과 러시아가 러시아와의 중국과의 관계를 통해서 불편하겠지만 그래도 가야 될 길이라고 느낀다면은 중국과 어떤 교섭에 들어갈 수가 있고 중국이 어떤 경로가 될 수 있죠. 그렇게 된다면 그게 미국이 중국을 고립시키기 위해서 지금 하고 있는 뭐 공급망 다변화나 군사적 고립과는 전혀 맞지가 않는 것이죠. 그 선택지는 저기가 아닙니다. 게다가 지금 북한은 북핵이라는 핵무기라는 미국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불안한 요소를 가지고 있는 나라예요. 그래서 이걸 거래를 통해서 해결하자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은 미국이 지금 이 그림에서 주어진 두 가지의 초이스 중에서 위를 선택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죠. 그리고 이 두 개의 선택으로 몰리게 된 것은 우크라이나에서 미국이 이기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고 유럽이 제 목소리를 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고 유럽이 제 목소리를 낼 수 있었던 것은 아시아 끝단에서 소통이 될 수 있다라는 거에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그런 확신들이 있었기 때문에 각각의 행동에 힘이 있었고 그 과정에서 러시아, 유럽, 우리나라가 서로 조율을 할 수 있었던 거라고 봅니다. 자, 그러면 거기에서 이제 내몰린 미국이죠. 그렇지만은 미국은 여전히 세계 초강대국입니다. 예. 세계의 큰 변화를 이야기할 때 미국의 입을 빌려서 그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이죠. 다른 나라는 다 양보를 해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실리를 얻으면 되는 거니까요. 물론 우리 포함이죠. 러시아 포함이죠. 그리고 유럽 포함이죠. 그렇지만 미국은 패권국으로서 체면이라는 것이 패권국의 자리를 유지하는 데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패권국의 위치에 이르려면은 단지 부자이어야만 되는 게 아니고 단지 또 강력한 무력을 갖고 있는 것만으로도 충분하지 못하죠. 세상의 인심을 얻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트럼프 그리고 바이든 행정부 지난 1년 인심을 많이 잃었죠. 이걸 회복할 수 있는 좋은 기회죠. 예. 그게 지금 미국이 중국과 대비해서 상대적으로 높은 점수를 따고 있는 부분이에요. 아무리 예전 같지 못하다 하더라도 그 점을 충분히 누릴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적은 것처럼 피할 수가 없으면 즐겨야 되는 것이죠. 유라시아권은 용인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게 세상의 움직임이니까요. 미국은 아직 그런데 적응하는 힘이 있어요. 피할 수가 없으면 이걸 인정을 하고 받아들일 거고 그 초이스를 아주 멋지게 할 거예요. 그리고 주위에서 그 분위기를 너무나 잘 맞춰줄 것이고. 자, 그렇게 하면은 미국은 새로 만들어진 시스템에 경제적으로 군사적으로 발을 담글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한국은 전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미국의 동맹이에요. 앞으로는 더 중요해지겠죠. 예. 본인들이 중심인 해양 세력과 대륙 세력을 가운데 이어주는 지정학적 위치에 딱 있는 나라니까요. 예. 그리고 총전선언이 과거에는 한국, 미국, 일본의 문제였다면 지금 우크라이나 사태를 거치면서 그게 지렛대 역할이 돼서 글로벌한 문제가 됐어요. 한미일의 문제가 아니라 이미 러시아, 유럽, 전 세계적인 문제가 된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한반도의 어떤 소통 그리고 북미 종전선언에 반대해왔던 일본의 목소리가 이제는 맥히지가 않는 것이죠. 자, 그러면 바이든 입장에서는 소통이 활발하게 된 남북이 미국의 편에 서 있다. 예. 그리고 미국의 자금, 서방의 투자를 통해서 북한의 경제 시스템이 구축이 된다. 그러면 이 새로운 경제 시스템이 중국으로 가기는 어려울 것이죠. 아니면 중국이 거기에 동화되어 오든지 이제 그런 게임에 들어서게 될 거예요. 미국은. 일단 긍정적으로 적극적으로 이 상황에서 접근하면은 본인들의 가능성을 더욱더 키울 수 있겠죠. 그런 새로운 게임에 있어서 그 게임의 시간이 지나면서 결정이 되겠지만 자, 오늘은 이 정도 하겠습니다.